전체적으로 보조금 금액을 확 줄였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자잘한 것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줄이고 옵션을 많이 붙였다는 거예요. 옵션을 많이 붙여서 그래서 이 옵션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보조금이 왕창 깎이는 거고, 이 옵션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보조금을 기존하고 거의 똑같이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익입니다. 6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경기도에서 어지간한 전기차들 1000만원씩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RWD, 이게 작년에 핫한 자동차였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650만원 정도의 보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 하남, 경기도 700만원대 이렇게 받았는데, 이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자동차 이제는 100만원을 받을까 말까 한다고 해요. 야, 통쾌하다, 중국산 전기차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맞는 건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의 이재영 기자님께서 써주셨는데, 올해 전기차 보조금도 공교롭게 국산 유리, 외산 분리,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제목 너무 와닿네. 아니,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친환경적인 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었더니 해놓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국산차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네. 이상하게 그 수입차는 보조금을 못 받네. 야, 그거 희한하네, 요 얘기죠. 기사는 또 얘기합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는 국내 기업에 밀어주기에 치중했다는 비판, 이런 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예전보다 중국산 배터리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LFP 배터리도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런 시장 변화를 여기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연합뉴스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큰 틀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었나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있는데, 이 금액 기준이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5,700만원 미만은 100% 보조금을 줬죠. 올해는 5,500만원 미만인 차만 100%를 줍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 아주 파격 할인이라고 해서 5,699만원의 차를 팔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조금의 100%를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00만원이 되면 일단 모델 Y 여기서 잘리죠. 그럼 보조금 바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는 어떤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도 5천만원, 6천만원 하는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차는 가장 기본적인 트림, 그러니까 옵션을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차가 5,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다 옵션을 아무리 더 붙여서 6천만원, 7천만원짜리 차를 만들어도 보조금을 100% 받아요. 묘한데. GV60은 그럼 어떡하냐? GV60은 안 팔아. 지금 없습니다. 생산을 안 해.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고요. 자, 보조금 총액도 줄었습니다. 중대형 승용 전기차 68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30만원 감소됐네요. 경소형 전기차는 580만원에서 55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350만원에서 250만원. 그러니까 맥스로 최대한 받았을 때 금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가량도 줄었다라는 건데, 30만원 줄어든 정도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인 것 같네요. 그런데 보조금 정책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은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자, 우선 주행거리 400km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행거리가 400km를 도달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배터리를 많이 싣고 다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배터리가 조금 작은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 EV 타고 있는데 주행거리 200km 조금 넘어요. 근데 주행거리 200km짜리 자동차를 출퇴근하는데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배터리의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는 게 더 좋으냐, 큰 배터리, 평소에는 많이 쓰지 않는 큰 배터리의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는 게 좋으냐? 처음에는 큰 배터리가 많이 보급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작은 배터리의 자동차를 많이 보급해서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곳에서 많이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400km 미만일 때 무조건 깎아버린다는 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대폭 축소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얼마나 깎이나, 요걸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표를 자세히 보면요, 진짜 대박인데 중대형 같은 경우는 0.0014 곱하기 주행거리 더하기 0.4214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숫자 어떻게 나온 거야? 소수점 5째짜리까지 있어요. 이 밑에 끝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숫자가 갑자기 뿅 튀어나왔죠. 이게 주행거리 개수라는데 야, 이건 좀 곱하는 수치도 세 가지로 있는데요. 중대형 중에서 400km 이상인 경우, 미만인 경우를 나눠서 곱합니다. 그리고 경소형인 경우를 따로 빼놨어요. 테슬라 모델 Y는 350km를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400km 미만 0.00342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 200만원 중에 162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오닉 6는 200만원 중에 1.25를 곱해서 오히려 224만원으로 더 받게 되고,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연비도 곱하게 됩니다. 연비는 5.0km per kWh, 그러니까 연비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많으면 더 많이 주고 5보다 낮으면 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 40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행거리가 작거나 연비가 낮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보조금을 확 깎게 돼 있어요. 아이오닉 6 당연히 400만원 꽉 채워서 받고요. 내 EV 같은 경우는 복합전비가 5.1km per kWh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만원 가까운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테슬라도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연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총 400만원 중에 35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납득 가능.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배터리에 관한 겁니다. 자, 배터리에 대한 것을 살펴보죠. 일단 에너지 밀도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거 일부 금액에서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다 더하고 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 아무리 잘 받아도 배터리 밀도가 낮으면 보조금이 꽝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지냐? 40%를 일괄로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밀도가 높고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LFP 배터리가 밀도가 낮죠. 얼마나 높고 낮으냐?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는 리터당 650리터아워를 넘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리터당 400Wh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는 모두 1등급이고 LFP 배터리는 모두 4등급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LFP 배터리에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고성능 LFP 배터리들이 곧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CATL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신형 LFP 배터리를 공개했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30Wh,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으로 1등급이 넘습니다. 지금 NCM 배터리보다 오히려 우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도 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 하지만 어림없지.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의 명분은 배터리를 얼마나 잘 재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환경성 개수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표는 조금 잘못됐네. 표에 보면 배터리 효율 개수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배터리 환경성 개수죠. 자기들도 보도자료 뿌리면서 막 자기들도 복잡해서 막 틀리고 있어요. 배터리 환경성 개수라는 얘는 뭐냐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면 전체에서 40%를 또 깎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터리 1kg에 들어있는 유가금속의 가격이 이 최종적으로 뽑아낸 금액이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웃기게 써있죠. 사실 2,520원이 넘으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분해하고 거기서 이걸 끄집어냈을 때 1kg당 2,520원이 나와야지 개수를 1등급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 유가금속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유가금속이라는 건 뭐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철이면 이걸 끄집어냈을 때 거기서 가치 있는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 안 하겠네,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겠네 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일단 말은 됩니다. 말은 돼요. 근데 배터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더 성능 좋은 고성능 LFP 배터리를 만들어도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 심지어는 리튬을 안 쓰고 그리고 소금물로 동작하는 나트륨 배터리도 있습니다. 이런 최신 배터리들을 개발해서 그걸 장착하면 그럼 재료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원가가 낮기 때문에 오, 낮은 원가로 배터리 잘 만들었네요 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그거 재활용하려고 보니까 재료가 너무 저렴하네 이러면서 보조금에서 40%를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더 저렴하면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재활용할 필요가 없고 2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도 그거는
40% 삭감. 이게 말이 되나? 자, 그러니까 지금 LFP 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배터리 밀도로 40%를 깎고 재활용했을 때 가치가 낮다고 하면서 40%를 또 깎는 거예요. 그래서 40% 두 번 64%를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조금을 500만 원 받는 차가 나왔다고 해도 이걸 LFP 배터리만 넣었으면 18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시는 대한민국 환경부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외산차 뭐 쌤통이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국산차 중에 기아 네이브, KGM 토레스 EVX 이런 차들은 LFP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만 네이브는 괜찮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 놨어요. 경형 이하 차량에는 배터리 효율 개수, 배터리 환경성 개수 미적용 이렇게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브는 LFP 배터리를 넣든 뭘 넣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KGM은 어떻게? 토레스 간만에 KGM이 내놓은 인기 모델이었죠. 한 달에 1000대 이상씩 꾸준히 팔리는 차였고요. 대기자들 지금도 많습니다. 작년에 국고 보조금 6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었고 서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8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고 나면 중형 SUV 괜찮은 자동차인데 가격이 3천만 원대네? 괜찮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자동차.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이 확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나, 괜찮을까? 아니 지금 다른 차는 괜찮은데 토레스가 너무 직격탄을 받게 돼 있어요. 현대기아는 우리 기업이고 토레스 EVX는 KGM은 뭐 우리 기업 아닙니까? 그냥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현대기아 보조금이라고 하지. 그냥 현대기아만 주지 왜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이 토레스 EVX를 딱 위로하겠다는 건지 이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에 따른 보조금 이런 게 생겼어요. 환경부가 배터리 보증 수리 기간이 10년 50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레스 EVX는 배터리 보증 기간이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레스에 30만 원 더 줄게. 내가 그래도 너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우는 애 위로하듯이 이렇게 3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 깎이는 입장에서 30만 원 보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토레스 이제 곧 코란도도 LFP로 나온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보조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제표준 OBD를 장착한 차량에는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와, 이거 신박하죠? OBD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갑자기 환경부는 왜 OBD를 들고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죠. 기사에 따르면요, OBD 없는 차는 국내에서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OBD를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모델 Y에 지금 OBD2가 장착돼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가 아마 기사 검색하다가 기사 보고 테슬라에는 OBD가 없네, 그러면 OBD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OBD라고 돼 있는데 국제표준 OBD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제표준이란 말이 살짝 걸립니다. 테슬라의 뭔가가 이 국제표준하고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도 이건 국제표준이 아니야 이러면서 딱 잘라버리겠죠. 사실 OBD의 국제표준이란 건 묘해서 우리나라 OBD하고 미국의 OBD가 약간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 테슬라만 콕 찍어서 네 건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있어요. 사후관리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관리 개수 뭐야? 여기서 나온 총 금액에 사후관리 개수라는 걸 또 곱합니다. 또 곱하는데 사후관리 개수 4등급을 받으면 전체에서 30%를 또 깎는 겁니다. 자, 사후관리라는 건 뭐냐? 서비스 센터 개수입니다. 예전까지 풍문으로 떠도는 건 서비스 센터가 직영 서비스 센터로 전국에 10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였어요. 직영 서비스 센터 10개 갖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기아 직영 센터 몇 개 있어요. 전국에 현대가 22개, 기아가 18개 있습니다. KGM 직영 센터 전국에 2개 있어요. GM 직영 센터 전국에 9개 있습니다. 테슬라는 몇 개 있어? 11개. 테슬라가 지금 11개를 만들었어요. 이 보조금이 10개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만들자 해서 11개 만든 것 같죠? 차 파는 숫자에 비해서 엄청 많이 만든 거고 이거 보조금 받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8개 권역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8개 권역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이렇게 8개입니다. 이렇게 8개인데 테슬라는 11개를 지으면서 전국에 다 분산해서 만들었는데 딱 한 곳 강원도에만 직영 AS 센터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사실 현대차도 직영 센터가 딱 하나 있어요. 밀도가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직영 센터 만들 이유가 그다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정책이 딱 나왔으면 테슬라가 지금이라도 강원도에다가 서비스 센터 만들면 되겠네.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 꽁꽁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발표하면서 서류 제출 기간을 2월 15일로 못 박았어요. 서류 제출을 2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보조금 개수 깎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신박하다. 서비스 센터 추가로 지으면 언제 반영되냐? 하반기에 한번 사후 반영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도 있습니다. 기존엔 2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기존에는 지난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회사한테는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였는데요. 현대, 기아 당연히 받았고 수입차 중에서 BMW, 테슬라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뭐 어쨌든 많이 설치하니까. 근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3년 내에 100기 설치하는 거 이거 20만 원 주고요. 200기 설치하면 40만 원을 줍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 받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표준 급속 충전기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테슬라에서 이 매직독을 우리나라에 쫙 깔았습니다. 매직독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인 테슬라 차저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매직독을 연결하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예요. 근데 이 충전기를 지금 테슬라가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깔아서 얼마나 깔았냐? 이미 200개 넘게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표준 충전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표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슈퍼차저가 디스플레이가 안 달려 있잖아. 신용카드 읽는 거 없잖아요. 신용카드 읽는 거 없고 디스플레이 없으면 이건 표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충전기에도 보조금을 줍니다. 급속 충전기 설치할 때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환경부는 그걸 설치할 때 표준 충전기에다가만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테슬라 충전기는 표준 충전기가 아니어서 거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표준이 아니니까 이건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표준 아니라고 하면 너무 코미디다. 근데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고속도로에 충전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거는 1.5배로 쳐준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고속도로에 충전기 설치한 건 현대, 기아 2핏밖에 없는데 이거는 1.5배를 쳐준다. 그냥 한 15배 쳐주시죠. 뭘 1.5배를 쳐줘. 보조금 옵션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혁신기술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기술 보조금은 예전에는 V2L이 장착됐으면 혁신기술이다 해서 20만원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3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30만원 왜 늘어났냐? 충전 속도가 빠르면 보조금을 더 준다 라는 겁니다. 200kW 이상으로 충전이 되는 차는 3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요. 100km에서 150km는 22만원, 100kW 미만인 차는 빵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 Y RWD 그리고 곧 나올 모델 3 RWD 이런 차들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충전 속도가 170kW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4만원 정도 깎이는 거죠. 내 EV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되겠네요. 뭔가 여기 어디에 딱 경형은 제외 써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기는 조금 뭐하니까 이번에는 네이한테 못 주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충전 속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 이거는 맞죠. 이건 납득됩니다. 더 빠르게 충전하도록 제조사가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주 좋은 방향이죠. 근데 실제로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 이것까지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이 0에서 100까지 얼마나 걸리나 요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주 웃긴다는 표현을 듣고 있는 그런 아주 묘한 옵션인데요.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전기차 보급 잘 안 된다고 하고 이거 뭐 정부에서 뭔가 나서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더 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산이었죠. 우리가 지나치게 순진했던 거지.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차상위 계층 그 중에서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 그 중에서 청년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차상위 계층은 뭐야? 이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11만 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11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만약에 650만 원 정말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거기에 19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꽤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생각해보면 월 111만 원 버는 것으로 신고한 사람이 갑자기 5천만 원 넘는 자동차를 산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수식 너무 복잡하셨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내 차는 도대체 얼마를 받냐? 이거 계산해 보시려면 정말 머리가 깨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작년에 보조금을 얼마 받았나? 국고 보조금이 514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 받아서 800만 원 정도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받나?
올해 놀라운 시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514만원이던 것이 91만원이 됐습니다. 보조금 91만원? 야,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사? 여기 지자체 보조금 더해도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20만원 줄까 말까예요. 이렇게 되면은 100만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 보조금 작년에는 최대 180만원 줬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주는 곳이 500만원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RWD는 기존에는 서울에서 6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116만원을 받게 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받았는데 보조금이 무려 748만원이 줄어듭니다. 야, 보조금이 748만원이 줄어. 그러면 갑자기 차가 750만원 비싸졌을 때 이거를 살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바보 취급받는 것 같지 않을까? 돈 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KGM 토레스도 869만원 보조금 받던 거 517만원으로 352만원이 줄어듭니다. 아니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 살 수 있을까? 토레스는 쿠페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전기 픽업도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350만원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거 혹시 출시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니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에 더 앞장서야 될 텐데 전기차 보급하는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차 국산차 사랑 좋지만 환경부는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오닉6 롱레인지는 작년에 100%를 받는 차에서 6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를 받는 차가 돼서 650만원을 받게 됩니다. 30만원 밖에 깎이지 않았네요. 여기서 모든 차 중에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차밖에 없습니다. 놀랍네요. 현대기아만 굳이 주겠다고 이 식을 만든 건 아닐 텐데 공교롭게도 결과는 이렇게 됐네요. 지금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런 사건이 나오면 굉장한 시각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대한민국 세금인데 당연히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야 시장이 공정해야지 거기 정치적인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 그게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둘 다 말 되죠. 대한민국 산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잘 돼야 우리 모두 잘 살게 된다.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품성을 더 높이거나 가격을 더 낮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더 이득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입장이라면 기업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편은 좀 소비자의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외국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하고 싸우고 가격 낮아지고 뭐 오케이. 그런데 한 단계만 더 생각해봐. 너희들 어서 일해. 너희들 결국에 돈 벌어야 되잖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딘가 기업과 관련해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잘 되려면 결국에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돼. 그걸 바라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맞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더 보자면 생산자 입장에서 봐도 이 보호무역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현대기아 입장에서 보세요. 미국 IRA 때문에 현대기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발칵 뒤집혔나? 미국은 카페 규정이라고 해서 이 기업들마다 배출가스 총량 제한을 합니다. 평균 배출가스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럼 과징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차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 가솔린차를 팔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어쨌든 팔아야만 합니다. 전기차를 계속 팔아야 되는데 전기차에 세액 보조를 해주지 않기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럼 전기차를 팔 수가 없네. 그럼 가솔린차도 못 파는구만. 이래서 미국의 판매가 줄어들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IRA를 해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 합니다. 봐라 미국이 IRA로 먼저 우리하고 싸우고 나섰잖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맞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서 체면이 있냐. 당연히 미국이 저렇게 나섰는데 우리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야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조금만 더 보자면 우리나라가 내세운 저공해차 목표 보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딱 테슬라를 겨냥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자동차를 팔았는지 그걸 가지고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 테슬라가 없었던 당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테슬라가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목표 보급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2020
2020년 4월 시행한 제도예요. 근데 미국 USTR에서 불공정 차별이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IRA는 그 이후에 2022년 8월 16일에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가 시행한 제도에 비해서 이 IRA가 2년 반이나 뒤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우리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IRA를 맞고 나니까 할 말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우리가 IRA에 대해서 IRA는 불공정하다, 그걸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자꾸만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지금 환경부가 내세운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이게 현대기아에 너무 유리하다, 현대기아를 도와주는 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은 현대기아에서도 현대기아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위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기사 보시면요, 지난해 현대기아가 대미 로비에 지출한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36만 달러 약 41억 원 정도를 로비에 투입했는데,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를 비롯해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동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 높은 로펌, 로비업체를 고용해서 로비스트가 현대차가 31명, 기아가 11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얼마 전에 리스차는 미국에서 생산 안 했더라도 7,500불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게 있죠. IRA에서 이거 좋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로비를 통해서 해낸 건데,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손발이 안 맞게 미국 차만 차별하는 이런 법규를 만들면 영영 IRA 가지고서 이렇고 저렇고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다가 야, 왜 우리만 차별하냐,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80%를 수출합니다. 내수는 그렇게까지 큰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수출하나, 100만 대를 수출합니다. 전체 수출 물량 중에 60%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한국에 몇 대 파나? 지금 테슬라가 1년에 15,000대 팔았습니다. 아니, 100만 대 사주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10,000대 파는데 그걸 못 팔게 한다? 이러다가 IRA가 풀리기는커녕 더 심해지면 어떡하려고. 지금 리스로라도 그나마 수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막히면 어떡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가 지금 너무나 원초적인, 너무나 속보이게 우리나라 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80%를 해외로 수출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내수 시장을 이런 식으로 보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중국 시장을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테슬라라든지 비아디라든지 둘 다 보조금이 없습니다. 누구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강하게,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소한 몇 가지의 정책이 아니라 정말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그것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